오로지 대한민국의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우주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2021년 10월 21일 역사적인 발사의 순간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해 도전해온 오랜 연구와 준비 과정. 그 속에 깃든 연구진들의 땀방울. 발사를 앞둔 현장에선 기대와 희망이 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바야흐로 우주 시대가 왔구나. 우리만의 발사체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 역사 30년의 성과가 오롯이 담긴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 K 우주 산업에 희망을 걸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누리호.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화려한 비상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지난 2018년 11월 28일 우주로 가기 위한 첫걸음.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무게 52.1톤, 총 길이 25.8m의 시험 발사체는 10여 분간의 비행 후 목표 낙하 지점인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의 공해상에 무사히 떨어졌는데요. 이로써 시험 발사체의 목적인 75톤급 엔진의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2013년에 발사됐던 나로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누리호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이 된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우리나라 땅인 나로 우주센터에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나라가 확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실제 발사에 사용될 비행 모델이 마지막 관문인 WDR 웻드레스 리허설을 하기 위해 다시 발사대에 기립됐습니다. WDR은 발사체와 발사대 간의 시스템 연계 상황을 확인하고 영하 183도 C 극저온에서의 기체 건전성을 확인하는 등 성공적인 발사가 가능한지를 최종 점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를 거의 마친 우리의 누리호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거대한 실제 발사체의 위용이 범상치 않은데요. WDR이라고 하는 웻드레스 리허설을 잘 진행을 해서 이제 마쳤고요. 지금부터 이제 발사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발사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에 반드시 필요한 화약 장치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하고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각 모든 로켓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창이라고 이렇게 뚫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실링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발사 전주까지 진행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1호라 불리는 누리호의 전신은 나로호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로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러시아와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된 로켓이었습니다. 지구 저 궤도에 100kg급의 소형 인공위성을 올려놓는 목적으로 설계된 나로호는 총 3번의 시도 끝에 궤도 투입에 성공했는데요.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에서는 이륙 216초 후 한쪽 페어링이 미분리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에서는 이륙 약 137초 후 발사체 폭파로 또 한 번 실패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2013년 마지막 시도가 성공하며 나로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기록됐습니다. 2번의 실패와 4번의 발사 연기 끝에
대한민국이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호 개발에서 우리나라는 2단 고체 로켓 개발과 나로 우주센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단 액체 로켓은 러시아의 기술로 제작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진이 나로호 프로젝트를 무사히 수행한 덕분에 우주 발사체에 대한 선행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고 지금의 누리호 개발의 밑그림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2003년부터 꾸준히 저희가 선행 연구하면서 해왔던 어떤 기술 축적도 있었지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는 아마 그런 연구자의 끈기 고집들이 아마 이런 결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의 고집스런 집념이 만들어낸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성능이 좋고 일단 체구가 좋습니다. 나로호와 비교하면 누리호의 무게는 나로호보다 약 1.5배 무거운 200톤이나 되는데요. 총 길이는 나로호보다 14m 정도 더 길게 제작됐습니다.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상공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 누리호.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우주 운송 수단이 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국내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된 건 지난 1989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실험용 소형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 1992년도의 일인데요. 이때부터 국내에선 본격적인 우주 개발 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2005년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주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2008년에는 국내 최초의 우주인까지 배출하며 우주여행의 꿈에 한 발 다가서게 됐는데요. 2010년엔 해양 및 기상 관측 통신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천리안 위성 1호를 발사하며 정지 궤도 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후 다목적 실용 위성 3호, 5호, 3A호 등의 발사를 통해 다양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을 확보하는 등 다중 위성 운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드디어 우주 발사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로호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었다는 한계와 아쉬움, 국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갈증은 늘 있어 왔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달, 화성 탐사 등 우주 개발에 뛰어든 건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지구의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의 우주 진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우주 개발은 물론 초고속 통신망, 우주 인터넷 구축을 위한 위성 발사나 한국형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자주 발사체는 필수 요건으로 꼽힙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갖는 의의가 매우 큰데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 발사체를 갖는다는 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국내에서 발사되는 중소형 위성들은 모두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나가게 될 것이란 점에서 말입니다. 이는 기존의 우주 개발이 국가 주도의 사업, 즉 올드 스페이스였다면 앞으로는 민간 기업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뉴스페이스의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2017년 3,480억 달러, 약 388조 원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 약 1,22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 훨씬 많은 무궁무진한 미지의 세계. 최근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푸시케가 실제 1,000조 원대 가치의 희귀 금속류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는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포문을 활짝 열고 미래의 우주 산업과 우주 개발을 실현시켜 아직까진 우리에게 먼 우주를 보다 가깝게 해줄 것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이 총집약된 누리호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전남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로 우주센터. (1.5톤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 로켓.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로 불리는 누리호의 인증 모델입니다. 실물로 보니 더 거대한 크기. 보는 이들을 충분히 압도할 만한데요. 실제 비행 모델과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누리호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 3단형 로켓인데요. 각 단에는 발사체를 밀어 올리는 힘, 추력을 내는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즉, 독립적인 소형 로켓 석 대가 직렬로 연결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 구조는 우주 발사체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주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요.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속도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제작하고 시험을 다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엔진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75톤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을 때 현재 저희가 75톤 엔진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 지금 할 때는 3단형이 가장 최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3단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발사체에서 각 단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1단은 75톤급 엔진 4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추력을 낼 수 있죠.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돼 있는데요. 발사체가 올라갈 때 차례대로 연료와 산화제를 소모시켜 최종적으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분리형으로 설계됐습니다. 누리호의 마지막 단, 3단은 발사체의 본 목적을 수행합니다. 상부에 탑재한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올려놓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3단의) 상부에는 페이로드 페어링이라고 불리는 원뿔 모양의 보호덮개로 덮인 탑재부가 존재합니다. 이 안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고 핵물질을 실으면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로드 페어링은 이제 발사체의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는 위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하중이나 그다음에 열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페어링입니다. 페어링 분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자장비에서 분리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몇 개의 전자장비를 통해서 화약 기폭 신호가 나가고요. 화약이 또 여러 가지 체인들로 연결이 돼서 최종 화약이 터지면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최종 화약이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잡아주고 있는 저희가 전단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끊어줍니다. 그럼 구속이 해제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스프링이 작동해서 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면서 분리가 되는데요. 페어링은 똑같은 크기와 모양 두 개가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탑재물을 목표 궤도에 실패 없이 보내기 위해선 정확한 타이밍과 고도에 맞춰 페어링이 분리되는 것이 관건이죠. 누리호의 경우 1단 연소가 끝나고 2단 점화 후 비행 중에 페어링 분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접합부에 화약을 장착했다가 분리될 시점에 터뜨려 해제시킬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주상공에서 페어링이 멋지게 분리되며 목표물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선 구조물들의 성능도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 발사대를 찾았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커다란 녹색 구조물이 보이지요. 이 커다란 녹색 구조물은 저희가 엄빌리컬 타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체가 저 엄빌리컬 타워 옆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세워진 발사체에 연료와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설비입니다. 팔 4개가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접혀져 있는 팔이 펼쳐지면서 발사체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배관이나 여러 가지 전기 케이블들이 발사체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빌리칼은 엄마와 아이를 연결해주는 탯줄로 비유될 만큼 중요한 시설인데요. 각 단마다 산화제용과 연료용이 장착됩니다. 지상 고정 장치는 발사체가 발사대 위에 90도 각도로 세워지면 발사체를 고정해주는 장치로 엔진 연소 시 발생하는 300톤의 힘을 약 3초에서 5초 정도 붙잡고 있다가 부드럽게 놔주면서 발사체가 이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발사대의 이송과 기립, 실제 발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하는 과정. 올해 6월 발사대 인증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기술의 집약체인 누리호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누리호의 심장, 엔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은 단연 자체 개발한 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누리호의 전신이었던 나로호는 2단형 발사체였죠. 1단에는 170톤급 액체 엔진과 연료 탱크가, 2단에는 7톤급 고체 엔진과 연료, 그리고 위성 등이 탑재됐었습니다. 나로호의 경우 상단부인 2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됐지만 발사체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1단 개발에는 러시아의 기술력을 빌려 썼습니다. 나로호가 우리의 기술로만 완성되지 못했다는 한계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누리호는 다릅니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탑재됐습니다. 모두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죠. 또한 누리호에는 액체 엔진이 사용됩니다. 액체 엔진은 말 그대로 액체의 추진체를 사용하는 로켓의 엔진을 말하는데, 누리호는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합니다. 한번 점화하면 모든 연료가 연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날아가야 하는 고체 엔진과 달리 액체 엔진은 수도꼭지처럼 연료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액체 엔진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바로 비추력에 있습니다. 비추력은 로켓 추진제 1kg을 1초 동안 연소시켰을 때 밀쳐나가는 힘을 말하는데요. 자동차의 연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비추력이 높을수록 발사체의 비행거리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추력 75톤급을 가진 엔진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대형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세계 7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지는 엔진입니다. 엔진의 성능을 나타낼 때 우리는 비추력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비추력은 측정된 추력을 측정된 유량으로 나누어진 값입니다. 즉 연료
추진제 1kg이 얼마만큼 힘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현재 75톤급 지상용 엔진은 우리 비추력이 265초 되고요. 7톤의 고공용 엔진 같은 경우는 비추력이 한 336초입니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RD-107-208 그리고 아폴로에 사용했던 F1 엔진보다 훨씬 더 비추력이 좋고요. 다른 세계의 어떤 엔진보다 엔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 3단으로 이루어진 누리호엔 각 단마다 다른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1단에 들어간 엔진이 핵심입니다. 4개 엔진을 묶은 구조인데 클러스터링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클러스터링이란 낮은 추력의 엔진 여러 대를 묶어 하나의 대형 엔진처럼 작동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동시에 제작된 같은 출력의 엔진들이라도 4개를 묶어 발사체를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선 정확히 동일한 출력을 동시에 내야 합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엔진 4개를 합치는 클러스터링 기술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요. 지난 1월 클러스터링 기술로 묶은 엔진 4기를 동시에 점화해 30초 동안 연소 시험을 진행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공이 있기까지 나로 우주센터 엔진 지상 연소 시험대에서 무수히 많은 시험 연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6년 1.5초로 시작된 첫 연소 시험부터 75초, 100초, 그리고 2021년 3월엔 127초 연소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연구진들은 반복되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고 지난 3월 드디어 엔진 4개를 묶은 1단부의 최종 종합 연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엔진 이렇게 보는 거 다 해외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들만 보고 사실 부러웠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75톤급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더 작은 엔진 플러스 그다음에 100톤급 이상 되는 그런 대형 엔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우주로 가는 3,300도의 뜨거운 불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로 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수많은 연구진들은 총 184회, 275주간 무려 18,290초의 연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불꽃 같은 열정이 이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번엔 발사체의 최대 난제, 추진제 탱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리호를 이루는 3개의 단, 각 단은 각종 배관과 통신 제어 시스템, 추진제 탱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몸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추진제 탱크입니다. 추진제 탱크는 엔진 연소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싣는 각각의 탱크를 총칭하죠. 누리호 개발 초기 제작 과정에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온 연구진이 매달렸던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요. 연구진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소재와 성형 기술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었을까요? 추진제 탱크 제작을 책임져온 이들을 찾아가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우주기업.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항공기를 생산할 뿐 아니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정부의 위성 연구 개발 전반에 참여하며 우주 기술을 다져온 곳이죠. 하지만 발사체는 새롭게 접근해야 할 난제였는데요. 수없는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최대 높이 10m, 직경 3.5m에 달하는 추진제 탱크를 실현해냈습니다. 추진제 탱크 이쪽 부분의 성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질량비라고 있는데요. 이 질량비는 쉽게 말하면은 발사체를 전체를 다 만들었을 때 연료를 넣기 전과 연료를 넣은 후에 비율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질량비가 크면 클수록 우수한 발사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질량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연료나 산화제를 실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경량화 해가지고 가벼운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추진제 탱크는 머리에 해당하는 돔과 몸통 부위인 실린더를 따로 제작한 뒤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발사와 비행 시 겪게 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려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야 합니다. 탱크가 무거워질수록 발사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가능한 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공존하기 쉽지 않은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이 선택되는데요. 무게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비행 압력과 하중을 견디는 한도 내에서 소재를 얼마나 얇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실린더 벽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이 고작 2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음료 캔과 같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탱크 내부에 특별한 비밀을 숨겨뒀습니다. 내벽에 빽빽이 자리 잡은 이 삼각형, 격자 형태의 보강 구조가 바로 그것이죠. 대기권을 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 저항으로 생기는 하중과 엔진 추력에 의한 추진력에 의한 압축 하중에 의해서 탱크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자굴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굴 저항을 높일 수 있는, 즉 자굴 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린더 내부를 삼각형 격자 구조 무늬를 최적화시켜서 구조 강성과 중량을 경량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돔은 추진제 탱크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힙니다. 돔을 만들기 위해선 원용 재료를 돔 모양의 틀에 고정하고 대형 롤러로 밀어 원하는 두께와 형상이 나올 때까지 성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스피닝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열과 온도 변화로 인해 두께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돔 형태를 완벽히 구현하기까지 연구진의 속을 태웠던 작업이죠. 저희가 추진제 탱크 초기에 개발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스피닝 공정을 셋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알루미늄 판재를 스피닝 통해서 성형할 때 원하는 곡률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부 구간에서 크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갭이 많이 발생해서 제대로 성형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스피닝을 완료한 이후에는 기계 가공 과정에서 변형 등의 이유로서 정확한 곡률대로 가공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항우연이 가지고 있던 이제 2단 발사체를 제작하면서 확보한 경험을 같이 이제 협력하여 무사히 이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냈기에 더욱 값진 추진제 탱크. 누리호의 각 단에는 모양과 두께, 크기는 모두 다르지만 추진제를 공급해줄 탱크가 장착되는데요. 이들은 각 단이 목표 고도에 이르러 각자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호는 약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야만 발사체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추진제 탱크 제작과 더불어 수십만 개에 이르는 부품을 총조립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총조립에 참여한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20년 이상 항공기를 만들어온 베테랑들. 하지만 잔뼈 굵은 이들에게도 발사체 조립은 새로운 영역의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엔진 4기가 장착된 1단은 수많은 배관과 각종 센서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 작업이 더욱 만만치 않았죠. 실제 기술이 갖고 있는 총조립 기업분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극복을 해가지고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그 3차원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 조립 시뮬레이션에 갖다가 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사전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7m짜리 기체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직경이 한 3,500mm, 그러니까 3.5m 되는데 1mm, 1.5mm 안에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갖다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 조립에서 구현하는 기술들이 많이 좀 어려웠는데 결국은 이제 해냈습니다. 발사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만 했던 극한의 조건들.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과 엔지니어의 노하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누리호의 완성에 성큼 다가서는 큰 걸음이 됐습니다. 더 가볍고 강한 누리호를 탄생시키기 위해 소리 없는 사투를 치러온 또 다른 이들을 찾았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복합 소재 전문 기업. 누리호 1단부와 2단부의 전방 동체, 그리고 페이로드 페어링 제작을 맡은 이곳은 발사체의 무게를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조금 특별한 소재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탄소 섬유 기반의 복합 소재입니다. 누리호에 적용된 이번 소재는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에폭시 수지를 조합해서 구조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가벼운 그런 복합 소재로 저희들이 페어링과 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거운 걸 날리는 것보다는 가벼운 걸 날리는 게 훨씬 장점이 많으니까 복합적의 장점 중에 경량화를 이제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그 강도를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체에 복합체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방 동체는 발사체의 각 단을 연결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갈 때 겪는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죠. 자체 개발한 복합 재료로 방산, 항공, 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 온 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탄소 섬유 소재의 성능을 한층 더 높였는데요. 그 결과 누리호를 이루는 각 단들을 서로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동체가 완성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페어링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크기의 페어링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페어링은 동체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내부에 탑재된 인공위성을 보호합니다. 때문에 가장 가볍고 견고해야 하죠. 탄소섬유 복합 소재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소재이지만 조금만 가공을 잘못해도 섬유의 올이 나가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소재가 탄소 섬유인데요. 이 소재가 동체나 페이로드 페어링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입니다. 직조되어 있는 탄소 섬유에 접착제가 코팅되어 있는 소재인데요. 이러한 소재를 제품 형태와 동일한 금형 위에 여러 장을 쌓고 고온과 고압을 주게 되면 딱딱한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과학위성부터 현재 나로 누리호까지 지금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끄떡없을 신소재로 마침내 탄생한 누리호의 동체. 이 놀라운 복합 재료의 활용폭은 우주 분야를 넘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복합 소재는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그리고 이제 풍력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도 계속 복합재는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 소재. 첨단 산업 현장에서 점차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고 있듯 복합 소재는 우주라는 더 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좀 더 빠르게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총 4차례에 걸친 개정 끝에 이루어진 이 결과는 국내 우주 산업의 미래를 바꿔놓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체 로켓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준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좀 낮게 할 수 있고 또 자주 쏠 수가 있고 운영 효율이 훨씬 더 유리한 게 고체 발사체인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미 미사일 개청을 완전히 이제 해제함으로써 그 미사일의 사거리 그리고 탄두 중량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고체 로켓을 이용한 민간이 이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주 이런 발사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액체 연료 위주로 연구가 치중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려면 앞으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저궤도 소형 위성을 발사할 땐 값싸고 구조가 단순한 고체 연료 로켓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주 산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체 연료의 가치를 남들보다 일찍 알아본 이들이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에 나선 소형 발사체 개발 기업. 하이브리드 로켓이란 고체 연료 로켓과 액체 연료 로켓의 장점을 합친 혼합형 발사체를 말합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사용해 추력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구조가 단순한 발사체를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기존 하이브리드 로켓이 지닌 한계를 개선하며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 고체 연료는 쉽게 생각해서 플라스틱 계열 연료를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료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고체 연료의 연소 속도가 느려서 추력의 수준이 낮은 이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기존의 연료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파라핀 계열 연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됐고요. 액체 상태의 산화제를 고체 연료가 들어있는 연소실로 고압으로 분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산화제 공급용 펌프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복잡하고 무겁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가스 발생기식 터보 펌프를 적용을 했던 반면에 이런 컴팩트한 산화제 공급용 펌프를 적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로켓의 핵심은 바로 고체 연료에 있습니다. 이들은 연료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료를 섞어줄 배합기를 뜨겁게 달궈 놓는 것입니다. 배합기의 내부 온도가 120도 이상이 되면 주 원료인 파라핀과 보조제를 넣고 약 4시간에 걸쳐 섞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열에 녹아 액체 상태가 된 배합물을 굳히기만 하면 고체 연료가 완성되는 것이죠. 배합물을 넣고 약 70분 정도 뒤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뒤에 잘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확인한 뒤에 이제 잘 녹았다 싶으면 다른 첨가물을 넣습니다. 저희 이제 맨드레라고 하는 몰드에 이제 주입을 하고 그 뒤에 오븐에 들어가서 경화 시간에 겹쳐서 경화를 시킵니다. 배합물을 섞기 시작한 지 4시간이 경과한 시각. 드디어 교반 작업이 끝났습니다. 찰랑거리던 액체가 매우 높은 점도를 띠는 상태로 변했는데요. 이를 둥근 통 형태의 틀에 붓고 대형 오븐을 이용해 약 2주 동안 경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체 연료는 영하 약 180도로 저장된 액체 산소와 함께 발사체에 실리게 되는데요. 이 둘이 섞여 연소하면 엔진의 좁은 노즐로 초음 속에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그 반작용으로 로켓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목표는 소형 발사체를 개발해
위성 발사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것입니다. 그 첫 관문으로 내년 1단형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탑재 가능한 중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다양한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혁신과 기술력이라는 추진제 장착을 끝마친 이들은 이제 우주산업 시장으로 향할 발사대 위에 섰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민간 기업 최초로 이러한 연구실 중심의 기초 연구 수준의 기술을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는 데 좀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위성 발사체에 적용함으로써 상업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우주 기업들이 실용적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 기업들은 우주 강국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그 뒤를 맹렬히 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나로 우주센터에 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 기업의 발사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음을 알렸죠. 우주라는 무한한 세계로의 개척을 꿈꾸는 별들의 전쟁이 머지않았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나로 우주센터의 연구진들은 지난 10여 년의 노력과 간절함이 우주에 도달해 빛을 발하길 염원하며 마지막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날, 이곳 미션 디렉팅 센터에선 최종 발사 명령이 내려질 텐데요. MDC는 그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 임무를 수행할 때 최상위 통제 작업을 수행하는 운영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발사 임무와 관련된 핵심 의사결정들이 내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발사 총 책임자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 책임자, 발사체, 발사장, 각종 안전, 레인지 책임자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 책임자들이 하위 운영 조직에 발사 임무 진행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단계적으로 발사 임무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힘차게 박차고 올라 우리의 시야에서 무사히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지켜보게 될 우리의 첫 발사체. 백지와 다름없었던 설계도를 자력으로 채워 완성해낸 이 결과물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주로 보다 가까이 확장시켜줄 것입니다. 우주 어떤 기술이 갖다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간하고 반드시 또 겪어야 되는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꾸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단계까지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우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5톤 위성을 지구 조궤도에 올리는 발사를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것들이 더 개량이 되고 해서 우리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하는 그런 발사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산업 생태계를 우주로 확장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공간에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염원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누리호라는 한국형 발사체로 빚어지게 됐죠. 늘 먼 이야기로만 여겨지던 우주가 성큼 다가온 지금, 누리호가 우리 앞에 펼쳐줄 수많은 가능성과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